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어제 새벽에 텔라독의 2021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버렸어요. 저는 텔라독 177층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상한데요. 제 기준에서는 지난 분기도 그렇고 이번 분기도 그렇고 매우 준수한 실적을 기록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만 발표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텔라독의 이번 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본 후 계속해서 텔라독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 장기투의 기준에서는 매우 훌륭한 실적이었으므로 지금의 하락은 추가 매수의 기회이다 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텔라독의 이번 분기 실적을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주당 순수익인 EPS가 마이너스 8.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 컨센서스 예측치를 0.32달러 하회하는 수치였어요. 지난 분기도 그렇고 이번 분기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텔라독이 순수익을 낼 때가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손실이 커지기만 하니까 이런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텔라독은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가치주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을 기대하면 안 되고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성장한 5억 30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예측치를 315만 달러를 상회하는 아주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텔라독이 제시한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5억 1000만 달러에서 5억 2천만 달러 사이로 시장에서 예측한 컨센서스 예측치와 별반 다를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2021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도 20억 달러 정도로 시장에서 예측한 컨센서스 예측치와 동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EPS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지만 주가 하락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걱정되시죠? 그래서 일단 이번 실적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의견을 내놓은 리서치사는 도이치뱅크인데요. 매수 의견에서 보유 의견으로 입장을 바꾸고 12개월 후의 목표 주가도 225달러에서 153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네요. 그럼에도 시티그룹이나 오펜하이머 같은 리서치사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12개월 후 목표 주가가 하락 조정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시티그룹은 225달러를 제시했고 오펜하이머는 220달러를 제시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리서치사가 내놓은 12개월 후 목표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방금 봤던 자료들의 평균값인데요. 총 27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15명은 여전히 매수 의견이고 12명이 보유 의견임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12개월 후 목표 주가는 최소 153달러에서 최대 259달러로 이들의 평균값은 226달러이네요. 참고로 이건 제가 지난 7월 12일에 텔라독 영상을 올렸을 때 사용했던 애널리스트 의견인데요. 이때는 목표 주가의 평균값이 240달러였는데 지금은 226달러이니까 평균적으로도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네요. 그럼에도 지금 전문가들은 텔라독을 우리가 공포에 젖어서 생각하는 것만큼은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테슬라이고 2위가 바로 텔라독이에요. 물론 실적 발표 후의 보유량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장담할게요. 아마도 캐시우드 누님은 이번 하락장에서 텔라독을 더 주워 담았을 거예요. 이렇게 전문가들도 저 장기투도 텔라독을 좋게 보고 있으니까 하락장에서 도망쳐를 외치며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텔라독 실적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2021년 2분기 매출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전년 동기 대비 109% 상승한 5억 300만 달러를 기록해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년 동기로 보면 109%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로 보면 2020년 3분기는 25%, 2020년 4분기는 39%, 2021년 1분기는 23%, 이번 분기는 12% 상승을 했네요. 직전 분기 대비로 보면 이번 분기의 성장률이 다소 정체된 모습이긴 하네요. 그리고 매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XSP 매출은 기업과 맺은 B2B 계약에서 나오는 구독형 매출이고
비짓피 매출은 구독이 아니라 건당 진료비를 내는 환자들에게서 나오는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었는데 이건 XSP 매출이 138% 상승을 해서 전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XSP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86% 정도이네요. 다만 아쉽게도 비짓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에 그쳤네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B2B 관련 매출이 잘 나오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각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각자 민영화된 의료보험을 들어주는 시스템이라서 각 기업들이 의료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텔라독 같은 원격 의료 기업과 계약을 맺는 추세라고 해요. 이렇게 기업들과 맺은 B2B 계약은 장기간인 경우가 많고 손바닥 뒤집듯이 자주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 규모가 큰 원격 의료 업체일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원격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B2B 계약에서는 비용이 저렴한 게 계약을 따기 최고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텔라독의 매출 원가는 다른 의료 기업에 비해서 엄청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미국 외 매출은 24%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미국 내 유료 이용자 수는 5,200만 명 정도로 증가의 폭이 정체되어 있는 형국이네요. 이게 주가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럼에도 1인당 한 달에 지불하는 평균 금액인 per member per month는 꾸준히 늘고 있네요. 신규 사용자 유입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 다소 아쉽지만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계속해서 많이 쓰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5,2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전부가 텔라독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되네요. 그리고 유료 이용자 수 증가는 정체됐지만 유료 이용자 중에서 텔라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중이네요. 이렇게 텔라독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만 해놓고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의 이용 건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점과 리본고 회원의 누적 데이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이네요. 이것이 바로 리본고 인수합병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네요. 다만 플랫폼 사용 세션 수가 떨어진 것은 조금 아쉽네요. 물론 작년 2분기에는 코로나19로 사용량이 정점에 달했을 때이니 약간은 감안하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스티드 에비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54% 상승한 6,680만 달러를 기록해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참고로 여기서 어저스티드 에비타는 5분밖에 안 늦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각은 아니었다. 맥주를 한 잔밖에 안 마셨기 때문에 사실상 음주운전은 아니었다처럼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자신의 수입을 뽐낼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어저스티드 에비타예요. 봄집이 작은 공작새가 날개를 한껏 펼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듯이 감가상각이랑 주식 기반 보상 금액이랑 세금이랑 이자 비용 같은 비용만 빼면 사실상 나 돈을 엄청 벌었어 라면서 어저스티드 에비타라는 비공식적 회계지표를 실적 프레젠테이션에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어저스티드 에비타를 표현하긴 했지만 기업이 순수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추세를 알아보는 지표로서는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번 분기에 기록한 순손실인데 여기서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이런 비용들만 빼면 사실상 나 흑자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저스티드 에비타에서 빼는 비용이 뭔지도 모르고 와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매 분기 일정하게 빼는 항목에서만 빼기 때문에 어저스티드 에비타의 추세를 보면 순수 영업으로 창출하는 수익의 추세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 구독자님께서 거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수준의 수준 높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우박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다 보면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히기 마련인데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수준 높은 토론을 이어가면서 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물론 유튜브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여기서 구독자님께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큰 것과 리본고를 너무 비싸게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 어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저스티드 에비타에서 뺀 비용을 보면서 구독자님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oss on Extinguishment of Debt 항목은 부채 소각 손실이라고 텔라독이 리본고와 인터치 헬스를 인수할 때 인수 금액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텔라독 주식으로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당시보다 지금 텔라독의 주가가 올라서 거기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손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자 비용이고요.
이건 세금이에요. 그리고 여기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항목은 감가상각 항목인데요. 아니 텔라독이 공장이나 설비가 있는 기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감가상각 항목이 크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재무상태표를 보면 답이 있는데요. 텔라독은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영업권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서 영업권은 일종의 권리금과 같은 무형자산인데요. 이런 무형자산도 회계상에서는 공장이나 설비처럼 감가상각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 봤던 감가상각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리본고를 다소 비싸게 사와서 거기서 넘어온 영업권의 가치가 지금 현재 다소 낮게 측정이 돼서 이런 감가상각이 커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저는 텔라독이 리본고 인수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만성질환관리 1위 기업이 바로 리본고인데 지금 현재 미국 원격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38.6%가 만성질환 케어를 위해서 원격 의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만든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주식 기반 보상 금액, 그러니까 스톡옵션 비용을 빼고 기타 잡다한 구입 비용 등을 빼면 비로소 어저스티드 에비타가 나오게 돼요. 스톡옵션을 많이 뿌리는 걸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텔라독 같은 성장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스톡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과급으로 돈이 아닌 회사의 주식을 준다는 말은 직원들을 동업자로서 인정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자신이 가진 자사주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라도 회사에 헌신하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직을 통한 기술 유출도 막을 수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어저스티드 에비타를 통해서 텔라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조금 딱딱할 수 있겠지만 손익계산서도 한번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이번 분기 68%로 전년 동기 62%에 비해서 6%포인트 높아졌네요. 지난 6개월간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도 68%이고 작년 6개월간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61%로 기간을 조금 길게 놓고 봐도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참고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코스트 오브 레비뉴,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뺀 값인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높다는 말은 이익의 질이 좋다는 말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텔라독의 경쟁사인 아멜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3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운용 비용을 조금 자세히 봐볼게요.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이고 연구개발비는 16%, 일반 관리비가 22%, 조금 전 봤던 감가상각 항목이 10%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로스 온 익스팅기시먼트 오브 뎨 비용은 조금 전 설명드렸죠. 텔라독이 리본고와 인터치헬스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부채 소각 손실이에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지만 조금 전 어저스티드 에비타를 통해서 봤듯이 일회성 비용인 스톡옵션이나 감가상각, 부채 소각 손실 비용 같은 이것저것만 빼면 사실상은 흑자였다고 말할 수도 있는 기업이 바로 텔라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적자가 아닌 기업이 어디 있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널널한 기준의 어저스티드 에비타로 계산해도 적자인 기업도 널려 있어요.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이겠지만요. 그럼에도 어찌됐건 간에 아직까지는 실제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이런 적자를 견뎌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체 자산이 176억 달러인데 자기 자본이 160억 달러이니까 총 부채인 토탈 라이어빌리티는 16억 달러가 되겠네요. 그래서 총 부채인 16억 달러를 총 자본인 160억 달러로 나눠주면 부채 비율이 나오게 돼요. 텔라독의 부채 비율은 고작 10%밖에 되지 않네요. 아무튼 건전한 부채 비율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 부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유동 비율을 봐보도록 할게요. 커런트 에셋이 11억 달러이고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2.7억 달러이니까 유동 비율은 399%가 나오게 되네요. 이 말은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4배 정도 많다는 말이기 때문에 향후 1년 안에 유동성 위기로 텔라독이 위험해질 일은 없다고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이 매우 건전한 것으로 봐서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해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는 기업이 바로 텔라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텔라독 2021년 실적을 분석해 봤는데요. 총평을 해보자면 텔라독에 대한 펀더멘탈은 변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난 7월 12일에 올렸던 목표 주가를 기대하면서 계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